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사진으로 이 노트북, 여권, 비행기 티켓, 지도, 이 선글라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대용을 해도 되긴 하지만 이 노트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행을 떠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대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유와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이 왼쪽은 개선문이고요. 나폴레옹 때 만들어졌던 이 개선문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파리에 있는 시떼 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한번 화재가 있어서 한번 큰 화재로 거의 소실이 될 뻔한 그런 성당이었죠. 사실 남대문 이 방화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문화유산이 관리가 소홀해서 여러 참화를 겪기도 하죠. 이 옆에 있는 것은 에펠탑의 모습입니다. 이 에펠탑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상 정말 도시의 흉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파리 이 세계 박람회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이 철로 만든 첨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산업화라는 것은 이 철 제조량으로 이 국력을 평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철탑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랑스의 산업혁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그런 상징적인 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만들어졌을 때 이 파리의 대표적인 흉물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이 프랑스의 전반적인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뒤에 이 민족 구성이 다채로워요. 그래서 민족 구성과 이 국기와 국가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농장의 모습인데 라벤더 이 농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라벤더 향, 향수로도 라벤더 향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향료 쓰이는 향료, 그리고 이자 향신료 이 음식에 뿌려 먹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밀크티에다가 이 라벤더를 향신료처럼 얹어서 향을 즐기면서 밀크티를 마시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잉글랜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리와 기후가 이 산업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졌는지 그 유래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 프랑스의 역사를 한번 잠시 슬쩍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이 포도밭의 모습인데요. 사람 가슴 정도 이 높이까지만 자라는
이 계량종 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동력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혹은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거를 이 따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한 가슴 높이 정도로 이 자라는 이 계량종 포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농가에서는 이 어르신들이 한 70, 80대 이 어르신들이 이 포도밭을 많이 경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프랑스의 전반적인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도를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파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 파리는 이 프랑스의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동북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상파뉴는 샴페인이 유명한 곳이고요. 이 부르고뉴도 역시 이 적포도주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요. 밀과 포도, 그리고 이 노르망디 지역은 사실상 축산업이라고 하죠. 목축은 아니고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브르타뉴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더왕의 전설, 이 원탁의 기사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브르타뉴는 사실상 이쪽 지역에 이 원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이 아더왕이 이쪽에서 활동한 것으로 얘기를 하죠. 영국과 이 브르타뉴는 이 원탁의 기사에서 또 맞닿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전설을 두고 그 전설이 한국 거냐 일본 거냐 이 원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거랑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 프랑스의 공식 명칭은 프랑스 공화국이고요. 영어로는 프렌치 리퍼블릭이라고 하고, 이 불어로는 헤피블리크 프랑세즈라고 합니다. 이 수도는 앞서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프랑스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동북 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는 파리입니다. 이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케업과 북해까지, 그리고 동서로는 라인강에서 이 대서양까지 제법 넓은 지역을 차지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이는 바처럼 사실상 이 삼면이 바다인 이 반도 국가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각선이 이 1000km인 육각형 모양으로 인해 이 프랑스인들은 종종 이곳을, 이 프랑스를 이 헥사곤, 즉 육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본인들을 육각형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헥사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당히 북위도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북위 41도에서 55도 아주 고위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서유럽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해외 레지온과 이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았던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럽 본토만이 아니고 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약간씩의 해외 레지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본토는 55만 1695 제곱킬로미터고요. 이 해외 레지온과 해외 영토를 합치면 이 유럽연합국 소속 국가 중 영토가 가장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 송령까지 합치면 67만 2051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문화의 용광로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유럽, 대서양, 북해, 지중해의 중심 국가이기도 하고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와 국경을 접하기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했고요. 이 20세기 이전 이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 이 미국과 함께 시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프랑스의 주요 도시는 파리, 막세유, 그리고 리옹, 툴루즈, 니스, 낭트, 몽펠리에 등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에 한 80개 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각 도마다 한 200만, 250만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전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그런 도시들이 80개가 넘게 자리하고 있죠. 이 각도의 중심지로서 또 한 100만 정도 되는 이 중소도시들이 이 도처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중앙 집권적인 이 국가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지방자치가 상당히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죠. 좀 산만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여하튼 250만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해서 이 남동부 지역은 상당히 높고요. 이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도에서 뭐 설명을 하자면요. 한 이 정도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피레네 산맥 그리고 알프스 산맥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쪽 유역은 사실상 이 알프스나 피레네보다 훨씬 더 낮은 이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노르만디는 특히 이 저지대 지역으로서 이 목축이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남동부 지역에는 3,0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은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죠. 예, 민족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 사진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레알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상업지대이고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명동이나 여의도는 아닌 것 같고 명동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뭐 강남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프랑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흑인들도 많고요. 원래 식민지들이 워낙 많아서요. 아프리카 흑인들도 많고 이 아랍인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 남미에서 이제 온 사람들도 많아서 사실상 여러 인종이 함께 더불어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대부터 자리 잡고 있던 갈리아족, 이 갈리아족은 뭐 쉽게 얘기하면 켈트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켈트족 문화에서 뭐 또 중요한 종교가 이 드루이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드루이교는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당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과 이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 무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서적으로는 뭐 문화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이 강한 족속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로마 제국에서 온 라틴족이 있고요. 나중에 이 게르만족의 이동 때 온 게르만족이 섞여서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킹 지파인 노르만족도 이 노르만디에 정착하면서 이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이 프랑스인이 되기도 하죠. 이 노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이 지도에서 보셨던 이쪽 지역을 이제 장악하게 돼요. 이 루아르 강까지 이렇게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불 해협을 거쳐서 이쪽 이 잉글랜드로 진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노르만족들이 사실상 이 프랑스에 있던 이 노르만족이 이 영국으로 이 전쟁을 가서 이 정복을 한 뒤에 이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19세기부터는 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이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 베트남, 라오스 출신들이 이 프랑스에 많이 살고 있죠. 이 프랑스의 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인들 그리고 이 라오스 인들이 많이 이 프랑스에 전착해서 있죠. 뭐 이 나름의 마트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 가면 또 우리나라 이 음식도 구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뭐 한국 슈퍼들이 많이 생겼겠죠. 요 근래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께 생생한 얘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근데 여하튼 이 동남아 시장에 가보면 한국산 물품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라면이 아주 잘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죠. 매운 거 잘 먹더라고요. 예, 자연환경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 양이 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프랑스의 이 바게트, 그리고 장봉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치즈도 있는데요. 이 치즈가 또 지방마다 다 이 형태와 만드는 방식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프랑스 하면 와인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이 포도밭과 와인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샹파뉴, 샴페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뭐 그렇지만 베이스는 이 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샹파뉴 지역에서 재배되는 포도로만 만들어야지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끔 원산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원산지 규정을 통해서 자국 문화를 이제 알리는, 그리고 자국의 이 농민들을 살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동쪽의 알프스 산맥과 남쪽 쪽의 이 피레네 산맥의 고지대에서부터 차츰 낮아져 이 완만한 구름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중부를 지나 이 북서부 저지대 순으로 높이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키 좋아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알프스 산맥 눈하고 이 피레네 산맥 눈은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스키를 뭐 타본 적이, 이쪽에서 타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좀 그런데 빙질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느끼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뭐 제가 스키를 좋아하면 여러분들께 생동감 있게 뭐 이쪽 산에서 타면 이런 장점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예, 알프스의 모습이고요. 예, 이것은 사실상 요트가 있고 이 지중해 이 남동쪽에 있는 이 휴양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서부는 서한 해양성 기후이고요. 이 연중 비가 많이 오고 대체로 온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륙성 기후도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중부와 동부는 겨울에 한파가 계속되고요. 여름에는 이 폭염이 계속되죠.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 남부 지역은요, 이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서 여름철엔 뜨겁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겨울철엔 습하고 온화한 이 날씨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뭐 기후 온난화인가요? 뭐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 기후의 특징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뭐 지금 무렵이 이 유럽이 가장 추울 때예요. 거의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기후죠. 그러다가 뭐 한 1월 달로 접어들게 되면 이 영상 기온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더군요.
크리스마스 무렵에 눈도 많이 내리고 아주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이제 1, 2월이 되면 이제 좀 푹해지면서 이 비가 자주 내리죠. 그야말로 이 우산을 들고 다니지, 이 우산과 우비는 꼭 챙겨 가셔야 할 때 이 필수품이 됩니다. 근데 뭐 요새는 또 그런 거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여름철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나무 그늘이나 아니면 이 유럽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돌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 햇볕만, 땡볕만 피하면 그야말로 에어컨 바람 부럽지 않은 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35도, 40도까지 오른다는 아주 얘기도 듣고 있는데, 재작년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런 이 차이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부의 알프스 산맥과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은 산악기후이고요. 약 3에서 6개월 동안 눈이 내리고 아주 이 강설량도 많습니다. 예, 국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프랑스의 국기는 이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고요. 이 빨강과 파랑은 이 파리 시의 이 색깔이고, 이 하얀색은 사실은 부르봉가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성공한 뒤에 이 처음에는 입헌군주정을 실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봉가를 상징하는 흰색을 가운데 두고 이 파리시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 양쪽에 배열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리시의 깃발은 이 청색과 적색의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난 바스티유 이 감옥 습격 사건 당시 이 파리 시민들이 파리 시기를 두르고 습격에 참여한 데서 이 파리 깃발이 사실상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국기로 이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성공하고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청색과 적색은 이 혁명을 상징하는 색이 되죠. 이 라파이에트는 이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이 프랑스군 총사령관으로서 이 독립혁명 운동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도 이 혁명군을 이끌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엔 숙청을 당하게 되긴 하는데요. 여하튼 그리고 이 라파이에트는 백화점 이름이기도 해요. 이 라파이에트 백화점도 상당히 큰 백화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라파이에트가 이 혁명 프랑스의 새 국기로 이 혁명을 대표하는 색인 청색과 적색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에 백석을 집어넣은 이 청백적의 삼색기를 제안한 것이 삼색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백색은요, 이 부르봉 왕조를 상징하는 색이고요. 사실상 입헌군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깃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파리시 깃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나라 애국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아름답다는, 장중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유럽 쪽, 유럽뿐만이 아니고 이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 국가는 대부분 이 혁명가이거나 아니면 군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예, 이 프랑스 국가인 이 라막세이즈의 이 가사인데, 이거는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아주 뭐 자, 가자, 뭐 혁명의 피가 어쩌고 뭐 이런 내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마르세유 행진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게 전부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포와 이 무기를 들고 이 베르사유가 있는 이 베르사유 궁으로 가서 이제 국왕을 에게 빵을 달라는 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뒤에 슬쩍 보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 4월 25일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 이 오스트리아 군이 도착하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육군 공병대위 클로드 조제프 루제드릴이 이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하여 하룻밤 만에 작사한 곳이 바로 이 라막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사 작곡한 군가입니다. 당시의 노래 제목은 라인 방면군을 위한 이 군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마르세유 출신 육군 의용병들이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이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이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신통령 나폴레옹 이 보나파르트가 이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이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죠. 프랑스 제3공화국에 대적한 이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민이 이 곡을 개사한 꼬민의 이 라막세유즈를 이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버려졌다가 이 8년이 지난 1879년에 이르러서야 이 우여곡절 끝에 국가의 자리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 이 국가가 이 이념에 따라서도 이렇게 또 채택이 됐다 안 됐다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한번 슬쩍 이 프랑스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갈리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 가지, 이 갈리아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켈트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리아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리아라는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이 왼편을 봤죠. 그랬더니 말 타고 이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들을 갈리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말이 좋아 갈리아지 야만족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갈리아를 평정하고 나서 오른쪽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똑같은 뭐 사람들이 이 말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도 하고 이 농사도 짓고 뭐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갈리아 사람들과는 좀 다른 말을 또 사용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그냥 갈리아라고 부르나? 그런데 야만족에는 갈리아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게르만이라는 이 야만족을 지칭하는 이 보통 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게르만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갈리아라고 불렀던 것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당시 갈리아의 지도이고요. 이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부르기도 했죠. 사실상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야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우리가 보통 시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카이사르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기원전 51년 이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되고요. 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그 다음 등장한 것이 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샤르마뉴가 이제 대관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로마가 영향력을 이루면서 이 갈리아 지방에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들어와서 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들은 로마로부터 책봉받아 이 갈리아 지방을 다스리게 되죠. 이 다른 게르만족 국가들은 곧 멸망하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만큼은 이 히스파니아 지방으로 쳐들어온 이슬람 제국을 무찌르고 교황청과 협조해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히스파니아라는 말이 나와서 좀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히스파니아는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메로비우스 왕조에서 까룰루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이 까룰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제위를 부여받게 되고요. 이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이 카룰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는 내전이 일어나 베르동 조약으로 이 제국이 나뉘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까룰루스, 칼, 뭐 책에 따라서는 샤를러, 또 책에 따라서는 찰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 서유럽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세 시대에는 이 각 지방마다 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이 까룰루스 대제는 영어권에서는 찰스라고 있고, 불어권에서는 샤를러, 이 독일에서는 칼,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속하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까룰루스,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뭐 사실상 동일 인물을 각 지방마다 다르게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국 역사를 읽다 보면 이 뭐 찰스, 샤를러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르네.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 동일한 인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서프랑크 왕국이 여기에 이제 베르댕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까를로스 대제, 샤를마니 대제가 사망한 이후에 이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나뉘게 된 배경이 되고요. 이 서프랑크는 이제 프랑스, 이 동프랑크는 사실상 독일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메르센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메르센 조약으로 이 이탈리아가 새로 독립을 하게 되죠. 예, 이 서프랑크 왕국이 바로 987년에 프랑스 왕국을 성립하게 되죠. 그 이후 바이킹, 마자르족,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계속 제국의 영역을 침입해 오면서 각 지방은 방위를 위해 주종관계를 맺고 농노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의아한 것은 뭐 마자르족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 동로마 제국이 왜 여기서 등장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같아요. 이 동로마 제국, 뭐 비잔틴 제국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제국은 스스로를 동로마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뭐 스스로를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역사가들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스스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게르만족에게 빼앗겼던 이 고토를 회복한다는 이 고토 회복 전쟁을 계속 전개하게 됩니다. 예,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이 주종관계를 맺고 농노제를 실시했다는 말은 사실상 봉건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이 프랑스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드 프랑스 지방의 지배자인 파리 백작 위그 카페가 왕위에 오른 시점부터를 프랑스 왕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독일은 오토 2세 때부터 이 교황으로부터 대관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는 관습을 확립하고요. 이 프랑스는 클로비스 1세가 세례 성사를 받고 이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진 것으로 이 정통성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랭스 대성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랭스 대성당에서 이 모든 국왕의 즉위식이 거행이 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인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이 왕이나 즉위식을 거행하는 이 행스 대성당을 버리고 사실상 이 노트르담,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 즉위식이 끝나고 난 뒤 사실상 신성해진 이 국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얘기긴 한데, 이 신성해진 국왕이 이 손을 머리에, 환자들의 이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어주면 그 병이 깨끗이 난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고, 사실상 1830년대에 이 왕위 즉위식이 이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이 복고왕정 시기예요. 그때를 이 기자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손원점을 통해서 이 많은 이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깨끗이 나았다는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사실상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만 그런 특징도 특히 이 연주창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거는 문둥병하고는 좀 다른 듯 비슷한 뭐 그런 질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신성해진 이 즉위식을 거친 첫날 이 연주청 환자에게 이마에 손을 이 왕이 대면 그 병이 이 깜짝같이 낫는다는 그런 이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고쳤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샤를 7세는 이 100년 전일 때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팽스를 되찾기 전까지 이 왕위에 오를 수도 없었죠. 이 즉위식은 반드시 이 국왕 즉위식은 반드시 팽스에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잔다르크가 이 팽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야 간신히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카페 왕조의 통치 아래서 프랑스 왕국은 이 프랑스의 각 지방은 지방 영주들의 소국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앙주와 가스코뉴를 소유한 이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도 이 강력해지죠. 예, 뭐 지도를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파리가 있는 지역은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스코뉴는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이 앙주는 이 루아르강 주변 파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앙주와 이 가스코뉴를 소유한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왕보다 강력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복원지도라는 게 복잡해요. 이 잉글랜드 왕이라고 하지만 프랑스 국왕을 주군으로 섬기는 신하라고 이 신하라는 조건하에서 받은 영지가 앙주와 가스코뉴였죠. 이 프랑스 국왕 역시 잉글랜드 왕을 이 주군으로 섬기고 잉글랜드 지역의 이 영지를 또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상 국토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중세사회라는 것은 이 현대식 영토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실상 잉글랜드 왕의 이 소유, 물론 신하로서 받은 지역과 이 프랑스 국왕이 이 잉글랜드로부터 국왕으로부터 신하로서 받은 영지들이 이 깨끗이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대 국가의 시작을 백년전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이후 이 카페 왕조는 지방 영주들의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존엄왕 이 필립 2세 시절에 카페 왕조가 성장하고요. 그와 잉글랜드의 사자신왕 리처드는 이 프랑스 영토를 두고 종종 다투었고요. 결국 잉글랜드가 조낭 시기에 이르자 아키텐을 제외하고 이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 영토를 모조리 넘기게 되죠. 예, 사실상 이 백년전쟁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국왕도 잉글랜드의 신하로서 잉글랜드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프랑스
영국 국왕도 잉글랜드 국왕도 뭐 영국이란 말은 틀린 말이죠. 영국은 당시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잉글랜드 내에 이 영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정리됐다고 보는 게 맞죠. 이 발루아 왕조로 넘어가자 잉글랜드에서 백년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군대는 용보용으로 구성되어 더 심한 노략질을 하게 되고요. 이 흑사병이 출몰해서 자크리의 난과 같은 대규모 농민 반란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이 프랑스에 분리했던 전세는 역전이 되고요. 이 1453년이 되자 잉글랜드는 깔레만 남겨두고 쫓겨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이 초기에 프랑스가 열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프랑스 국왕을 능멸하는 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영주들이 상당수였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이 잉글랜드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당파를 만들게 되죠. 뭐 사실상 서로 간에 정치적 노림수가 달랐기 때문에 일부 영주들은 프랑스 국왕을, 일부 영주들은 잉글랜드 국왕을 이 프랑스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법한 순서대로 하자면 이 잉글랜드 국왕이 샤를 7세보다는 더 적법한 어떻게 보면 왕위 승계 서열상으로는 1위가 잉글랜드 국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프랑스 쪽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국왕까지 겸직을 하게 되면 야, 정말 잉글랜드가 큰 나라가 되잖아요.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잉글랜드의 대륙 진출을 막으려는 경향도 사실상 백년 전쟁에 큰 계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프랑스 왕국의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1500년이 되면요,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이 프랑스 왕령이 되면서 권력이 이 왕권이 막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두고는 합스부르크 가문과 전쟁을 이어가고요. 예, 이탈리아가 다 사실 이때에 분열이 되고 있죠. 바로 이 마키아벨리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 150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탈리아의 각 도시국가로 분열됐던 이탈리아를 이 프랑스와 합스부르크가, 뭐 합스부르크가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면 뭐 지금의 오스트리아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 무렵에는 합스부르크에게 이 프랑스가 계속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 종교개혁으로 왕실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6세기 중반에 이 위그너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왕실에 대항하는 대귀족들이 주로 신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루아 왕조는 위그너 측의 부르봉 가문, 그리고 가톨릭 측의 기즈 가문은 이 수십 년간의 위그너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위그너 전쟁의 결과로 이 발루아 왕조가 부르봉 왕조로 교체되고 이 낭트 친령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 낭트 친령이라는 것은 이 종교의 자유, 이 백성들이 어떤 종교를 믿던 그것은 자유다라고 선언한
이 최초의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전이 종결되게 되죠. 이 내전 종결 후에 안정을 찾게 되고요. 이 프랑스는 외교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이 리시르리에와 같은 관료의 주도 아래 실용 외교 정책이 도입이 되고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면서도 이 30년 전쟁 동안에는 이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 신교도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죠. 예, 이제부터는 국익이 우선이 되는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위그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난트 칙령이 선포가 되고 이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프랑스는 이제 이 가톨릭 국가면서도 사실상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는 신교도들과 동맹을 맺게 되죠. 심지어 이교도인 이 오스만 제국과도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30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부터 이 유럽의 패권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됐고요. 하지만 이 낭트 칙령이 폐지된 1685년 루이 14세 시대에 사실상 프랑스는 주로 이 상공업에 종사하던 위그노들의 이탈로 이 재정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 낭트 칙령이 폐지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위그노들은 살 길을 찾아 이웃, 이 국가들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상공업에 주로 종사하던 위그노들이 이 프랑스를 떠나게 되면서 재정에 큰 손실을 입게 되죠. 이후 루이 15세 시대에도 재정 확대는 잘 되지 않았고 이 7년 전쟁 등 큰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하게 되죠. 이 7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과 유사하게도 이 각 대륙마다 이 전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인도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7년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염병의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콜레라의 경우에 사실상 인도 벵갈 지역의 풍토병이었죠. 이 풍토병에 지나지 않은 이 콜레라가 이제 영국 군인들 몸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 전 세계로 유포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팬데믹이 돼버리죠. 이 세국 정책을 피던 이 조선에까지도 1801년에 이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죠. 이 대부분의 질병이 원래는 풍토병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근래 이 코로나는 잘은 모르겠고요. 그 전에 모든 전염병들은 팬데믹 현상이 있는 전염병들은 대부분 전쟁 기간 동안 각 지역으로 유표가 되죠. 예를 들어 흑사병의 경우에도 원래는 라오스 지방의 이 풍토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몽골 군대가 이 라오스를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 몽골 몸속에 몽골인들에게 전파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중국과 이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고려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흑사병이 전파가 된 뒤에 이제 몽골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팬데믹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1789년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왕실은 이 부르주아지 제3신분의 도움을 통해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은 자신과 맞지 않는 일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 제3신분을 관리로 채용했고요. 당시 프랑스는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좀 설명이 짧았네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정난이 여러분들 그림을 잘 그리시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둥 3개짜리 이 신전을 하나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왼쪽 기둥에 제2신분 이 성직자, 제2신분 귀족, 그리고 가운데 이 기둥에 이 제3신분 평민, 그리고 오른쪽 기둥에 이 관료제와 상비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이 기둥의 크기가 같아지만 이 신전을 받들고 있는 이 지붕이 제대로 설 수가 있죠. 만약 제1신분과 제2신분이 너무 힘이 막강해지면 다시 구제도, 다시 말하면 이 지방 문권사회로 그리고 봉건제사회로 회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 입장에서는 제1신분과 제2신분을 내 힘을 빼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예, 부르주아지가 가운데 있네요. 근데 얘네들 힘이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왕실, 이 모든 나라의 왕실에서는 이 평민들을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식으로 이 부르주아지를 이 힘을 사실상 이 중상주의나 등을 통해서 이 북돋우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3신분은 이 관직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재정적절을 막기 위해서 이 관직을 매간매직을 하게 돼요. 프랑스 왕이. 예를 들자면 그 당시 관직명으로는 국왕 코스염 담당 코디 장관, 이게 무슨 얘기죠? 프랑스 왕비 의상 담당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실장, 과장, 계장, 밑에 10급까지 이 공무원 이 주책을, 물론 이 대신 신하들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명예직이죠. 그런 관직을 만들어서 이 돈 주고 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으로 이 오른쪽 기둥의 상비군과 관료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만약에 상비군이 너무 강해지면 쿠데타가,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관료제가 강화가 되면 현대와 같은 관료제 사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러한
힘의 균형을 유지했을 때만이 절대왕정이 유지될 수 있었죠. 우리가 절대왕정 그러면 아주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도기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대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제3신분이 다른 두 신분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이 부당한 결정이 가결되자 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면세 특권을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제3신분만 이 모든 세금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돼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후 프랑스 공화국은 나폴레옹이 득세하기 전까지 이 자유사상의 파급을 우려한 이 주변 국가와 이 전쟁을 계속하게 되죠. 이 1799년 나폴레옹이 제1통령에 취임하게 되고요. 이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게 전부 승리했으나 단 영국 해군에겐 패배하게 됩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게 되고요.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프랑스는 왕정이 복고되게 되죠. 프랑스는 빈 회의, 우리가 그러면 오스트리아 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비엔나라고 보셔도 돼요. 같은 말이니까요. 이 비엔나 회의에서 이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상은 7월 혁명, 2월 혁명 등으로 계속 나타났고 이 몇 차례의 체제 변화 끝에 결국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이 나폴레옹 3세는 적극적으로 이 아프리카, 인도 차이나 등지의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하지만 유럽 본토에서는 각종 실수로 외교적으로는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 전쟁 때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해서 황제 나폴레옹 3세가 세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고 이 파리가 포위되어서 파리 시민들이 이 동물원에 동물과 쥐나 개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이 처절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죠. 전쟁 패배의 결과 빌렐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황제의식을 거행하고 프랑스는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내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예, 1870년에는 제3공화국이 성립이 되죠. 예, 당시 신문의 모습입니다. 이 드레푸스식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군인들과 이 우파들이 그리고 이 우파들이 이 드레푸스 사건을 사회 문제화시켜서 사실상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유대인이 됐던 일반 개인이 됐던 희생해도 된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이 희생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입장이고, 이 오른편은 드레피스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측인데, 이 당시에 이 좌파들은
드레피스가 유태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유태인이라는 점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랑스는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시대였고요. 이 산업의 발전으로 공학과 과학이 발달했고 이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보여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아까 이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에펠탑이 등장을 하죠. 이 철이 결국은 국력을 상징하던 시대에 이 철로 만든 에펠탑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의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기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로 자본가, 지주 등만 이런 혜택을 누렸고 이 노동자들과 식민지 국민들은 계속 착취를 당해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죠. 예, 벨 에포크라는 것은 아주 좋은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최상급이니까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아름다운 시절, 아주 평화로운 시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이 드레피스 사건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 동북부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 파리를 향해 진격하던 독일군을 마른강 전투로 진격을 멈추게 했지만 이 참호전으로 인해 20대 남성 인구에 여기엔 30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부상과 실종을 당하게 되죠. 부상으로 불구가 된 이 불구란 표현은 요 근래는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사실상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이 시절에는 여하튼 불구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하튼 부상으로 불구가 된 남성들이 많아서 이 노동력 부족이 극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회적으로도 한 세대가 거의 사라져버린 정말 참담한 경험이죠. 이 20, 30대 젊은이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실종이 되거나 죽임을 당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 단일민족 국가일까요? 다민족 국가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갈리아족, 게르만족, 라틴족,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 여러 이 국가들, 그리고 남미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많은 수의 이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프랑스 국기와 국가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치즈를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가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게 뭘까? 프랑스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포크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포크를 또 이제 치즈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제 나이프로 썰어서 먹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